네, 바른미래당 제50차 원내대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개헌에 필요한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과반 의석 확보에는 성공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결이라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강대강 대치를 불사하겠다는 자세로 나오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외교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기 극복을 위해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정파를 떠나서 하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다시 공전을 거듭하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몹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해가면서 싸우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를 이뤄서 6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현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갔으면 합니다. 먼저 여야 모두 상대방을 자극하는 강경 발언들을 자제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의 추경안 심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수정 예산안 제출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만 정부 여당이 강경 발언으로 야당을 자극한 것도 크게 한몫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부 여당과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 다짜고짜 친일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이분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하자고 할 때까지 추경안 처리를 미루겠다고 하는 발언 또한 무책임한 것입니다.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일본 정부가 아니라 야당과 싸움에 더 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외교통상위원회가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으로 국회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일입니다. 일본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임시국회를 열어서 대한민국 국회의 이름으로 결의안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법안 처리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일본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더욱 키워서 일본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과 과학기술인들이 마음 놓고 기술 투자를 하고 신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 법률적 뒷받침을 차질 없이 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야당 자극에 몰두하지 말고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안으로 국회 정상화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추경안 문제는 예결위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처리를 잠시 유보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부터 소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정부 또한 추경안 심의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을 포함한 수정 예산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다면 바른미래당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 운영은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반일 감정을 선동과 야당의 공격에 몰두한다면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정책의장 최희대입니다. 어제 발표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283억 달러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6%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수출 증가율은 작년 12월 이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수출이 줄어든 이유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석유 제품과 선박 등의 감소폭이 컸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도 국가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세가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인한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하여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끄는 수출 부진이 장기화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산업 경쟁력과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과감한 경제 구조 개혁을 펼쳐야 합니다. 먼저 지난 수년간 진행해온 제조업 분야에 대한 산업 구조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도체 산업을 대체할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또한 중소 중견기업을 육성해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재벌개혁, 노동개혁, 규제개혁, 공공개혁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한국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한 방안 마련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에 힘쓰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또한 우리 경제 살리기에 다같이 앞장서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신친일인회, 일본팔인회 등의 서로 헐뜯는 정치를 그만두시고 국회를 열어 국회에 산적해 있는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그리고 규제개혁 법안들을 조속히 논의해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다가올 한국 경제 위기를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상자의장과 김상화 의원입니다. 전기위원회가 지난 18일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허가함에 따라서 한국 수력 원자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수원은 이번 발전 사업 허가를 계기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300메가와트 규모 수상태양광 건설과 2.1기가와트 전력계통 연계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새만금 2.1기가와트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는 여의도 면적의 9.6배에 달하는規模로 추진되는 역대 최대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새만금 태양광은 석탄이나 원전과 연료만 다를 뿐이지 원전 2기 용량의 대규모 발전소이기 때문에 역시 고압 송전탑을 건설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분산형 전원은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송전탑이 필요 없다며 장점을 강조해 왔는데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이미 새만금 송전 선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군산 변전소에서 새만금 변전소까지 30.6km 구간에 345kV급 송전탑 88기를 건설하는 사업이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2016년 말 완공되기까지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또다시 반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도 가동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전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때 전력계통 여유 지역의 집도로 유도를 하고 있지만 태양광 발전소들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전남북 지역으로 쏠리면서 이미 이 지역의 전력계통 시설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전기 저장 장치와 전력계통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무리하게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개통과 비용 등을 고려해서 에너지 정책을 손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정부의 새로운 구성과 원활한 팀워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사의 표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발표된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 사임에 대해서 우체국 노사 갈등 관리 실패로 인한 문책성 인사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이효성 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나 남아있을 뿐더러 MB 정권 실세로 사퇴 여론이 높았던 최시중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임기를 마치지 못한 방통위원장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갑작스런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기저에도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벌어진 KBS 외압 의혹 논란, 유료방송 합산 규제를 둘러싼 과기부와의 의견 대립 등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가짜뉴스 문제가 결정적이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그동안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까지 거론하는 등 엄정 대응을 예고해왔지만 검열 논란,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번번이 반대에 부딪혀왔습니다. 이에 이효성 위원장이 정부의 뜻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책임으로 직을 내놓은 것이란 소문이 무성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방통위를 바라보는 정부의 안이하고 무지한 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 자유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조직으로 그 목적에 따라 위원장에 대한 임기 보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효성 위원장을 둘러싼 추측들이 부디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방통위나 방통위원장의 역할은 정권이 필요로 하는 몇 개의 개별 사안이 아닌 공정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에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동석 의원입니다. 6월 30일 판문점 이후 정상회담 결과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약속 사실입니다. 회담 결과를 통보받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문재인 대통령은 들러리 역할만 한 건 아닌가? 일본의 경제 보복이 본격화되고 미국에서는 동결론이 공동명이 나온 와중에 북한이 한미연합군 훈련을 사실상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30일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회담에서 합약했다며 싱가포르 회담, 판문점 회담에서 두 정상 간 대석자 간 회담 정원까지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가 단순한 협상력 주장이 아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이 사실이라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폐기가 늦어질수록 그만큼 더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 해구사는 확고히 하고 한미훈련도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침을 밝힌 뒤 그동안 연례적으로 실시오던 대규모 한미훈련이 일부 축소, 중단됐고 심지어 북한을 자각 방기 위한 훈련 명칭까지 바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6월 30일 미국 판문점 회담 결과물로 보도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약속 사실 여부를 대하여 국민 앞에 진솔히 밝혀야 합니다. 우선 미국 정상회담이 6월 30일 판문점 53분 회동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됐고 어떤 약속이 이루어졌는지를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판문점을 떠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귓속말을 했는데 청와대 대변인은 중요한 내용이 대화 속에 있었다고 밝힌 바로 있습니다. 또한 강경화 예무부 장관 미국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6월 30일 판문점 미국 정상회담을 통보받은 내용을 한 점 틀림없이 밝혀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부가 훈련 중단 약속에 대해서 알고도 용인했다니 대한민국 안보를 믿도록 해야 하는 일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부터
회담 결과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한간의 토론 확인되지 않는 외신 뉴스처럼 한국 핵심 문재인 대통령 글러리 판문점 쇼를 넘어서 한미 간 불신 도를 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국민적 여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6월 30일 미국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미국 간에 했던 약속이 무엇인지, 회담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는지, 아니면 중재 역할이라도 포장된 드러을만 하셨는지 소상히 밝혀질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향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연례적 한미 훈련은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더욱 굳건한 한미 군사 안보 동맹만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음을 문재인 정부는 재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발언 하시죠. 예,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계속 진행하는